황산 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야산 해인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희랑스님, 희랑조사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많이 알지만 희랑 스님은 해인사 스님들조차도 희랑 스님? 희랑대 아니야? 희랑대? 해인사에 가면 희랑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랑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랑 스님은 진성여왕, 그러니까 889년 진성여왕 3년에 거창 성기 마을에서 출생하셨답니다. 속성은 주씨이고 15세에 출가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해인사로. 희랑 스님은 부속사 화엄계보의 적손이면서요, 해인사를 창건한 순웅과 이정, 순웅 스님, 이정 스님 해인사를 창건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순웅과 이정 결혼을 이은 현준 스님의 제자로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신라 말에 가야산 해인사는 희랑 스님과 관해 스님이라는 두 화엄 종장이 계셨었어요. 태어난 연도를 이렇게 보면 889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때면 후 삼국 시대입니다. 918년에 이제 고려가 세워지고 936년에 고려와 이제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제 희랑 스님이 40대, 50대, 50대 정도 됐을 때고, 그 전부터 이렇게 후백제와 고려는 후 고구려는 계속 서로 적국으로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역할을 하셨대요. 사찰이 해인사의 위치를 보면 약간 이제 애매합니다. 이게 후 백제 땅인가 후 고구려 땅인가, 해인사가 어느 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인사에 당시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스님들이 모두 다 승병이 되면 그래도 그 권력이, 승병에 대한 군사력이 적지가 않아서 해인사가 견훤의 세력으로 갈 건지, 그리고 아니면 왕건 세력으로 가게 될 건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당시에 해인사에는 희랑 스님하고 관해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두 분은 화엄경에 정통한 화엄경의 종장이었습니다. 해인사가 신라 하대의 왕실의 도움으로 재정적, 정치적으로 커지는 과정에서요, 후삼국 세력의 정치 권력이 관여함에 따라서 희랑 스님은 태조 왕건의 기위를 받았어요. 왕건이 오셔가지고 이제 해인사의 불사를 돕고 해인사에 많은 이제 후원을 했다는 것이죠. 관해 스님은 해인사 스님이긴 했지만 이 후백제 견훤 스님의 귀의를 받았어요. 관해 스님은 나중에 화엄사로 가시죠. 이로써 희랑 스님의 문도들은 북악 부속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요. 관해 스님은 남악의 화엄사를 근거로 활동하셨어요. 화엄사로 이제 이동하신 거죠. 관해 스님하고 희랑 스님은 서로 교리적인 차이도, 교리적인 그 경전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도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다른데 또 생각하는 사고, 주장하는 이제 사고도 또한 달라요. 그래서 더 이제 대립하고 논쟁하고 그런 것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균여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막, 북악의 대립을 물과 불의 관계로 비유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앞선 시대부터 존재해온 의상계와 연기계의 대립이라고 그래요.
화엄사는 연기조사가 창건했고 해인사는 이제 이렇게 의상스님의 제자들이 순응의정스님이 창건을 해서 관해스님은 이제 화엄사로 가셔서 연기조사의 계통, 또 희랑스님은 의상스님의 계통, 이렇게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정말 그랬는지는 잘 모르죠. 문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서로 후백제 편, 이쪽에는 고려편 뭐 이렇기 때문에 의상계의 적선으로 볼 수 있는 결원과 현준 스님은 의상 스님의 스승인 중국 지엄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종남산 엄화상 보은결사라는 결사를 당시에 조직을 해인사에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헌강왕 등의 왕실과 관계를 맺으면서 화엄학을 더 발전시켜 나갔답니다. 후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야산 일대는 삼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 되었어요. 따라서 고려 왕건의 종단 정책과 후백제 견훤의 횡단 정책이 서로 맞붙이는 전략이, 그러니까 고려는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종단 정책,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후백제는 이제 횡단,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횡단 정책을 해서 거기에 서로 대척점, 서로 만나는 지역이 바로 해인사쯤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건과 견훤은 신라 왕실의 각별한 후원으로 대가람을 이뤘고 당시에 화엄중의 중심 사찰로 막대한 재력과 사원을 방어할 수 있는 승군을 보유하고 있던 해인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엄 학승도 정치적 후원 세력의 영향을 따라 남학파와 북학파로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출가한 스님들께서 이렇게 세속의 정치를 멀리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데 수행하고 있으면 왕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불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인사도 하시고 뭐 공양도 올리시고 이래 하니까 사람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해인사는 해인사대로, 화엄사는 화엄사대로 당시에 왕건께서도 불심이 아주 훌륭하셨고 그 왕건 뿐만 아니라 이제 견훤께서도 불심이 아주 훌륭하셨어요. 심지어 이제 고려를 처음으로 이끌었던, 후고구려를 처음으로 이끌었던 궁예는 스님이었었다가 그러잖아요. 스님이었다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저렇게 그 후고구려를 세우고 막 그랬었는데요. 당시에 불교세가 굉장히 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불교 인구도 많고 스님들 인구도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굉장히 지금도 또한 좋지 않다고 저는 여겨져요. 인연에 매어서 해인사가 왕건 스님 계열로, 왕건의 계열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려 왕실의 후원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어느 세력에, 정치 세력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더 많은 불사를 하고 더 많은 어떤 세력을 넓히고 이래 할 것 같아도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찰은 정치랑 관계없이 정법을 수호하고 정법으로 닦아 나아가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홍포하려 하고 애민 정신, 홍익 인간의 정신, 자비 희사의 정신으로 육바라밀을 행하면 그러면 저절로 신도들도 많아지고 거기에 귀의하는 정치인들도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 한 편에 들서게 되면 그러면 피해 숙청을 피할 수가 없죠. 지금이야 뭐 그 피해 숙청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피해 숙청이 심했잖아요. 어느 이 편에도 들지 않고 저 편에 들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설사 어느 정치 세력에게 크게 당한다 해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관여하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수행하는 이런 곳에 더 전념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그러니까 약자 입장에서 더 대변을 하고, 환경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환경이나 약자에 대한 정책은 노동이나 이런 정책은 사실 정치랑 관계없는 거죠. 노동에 관한 정책, 또 성평등에 관한 정책, 그리고 이렇게 불평등에 관한 정책, 이런 그 정책들은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우리 부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불국토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누가 성적으로 불평등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인과 어린 약자 또는 이렇게 병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거나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으면 역시 그런 걸 가지고 그러지 말라, 정부나 사회는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종교적 차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차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정말 정법으로 바른 길로 가다 보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도량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시에 희랑 스님도 또한 그러지 않았겠나. 지금의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때 고려 왕건 쪽에 군사를 일으켜서 왕건을 거의 구해주다시피 하고 큰 힘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왕건 고려 왕실에서 보훈을 하긴 합니다만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스님의 어떤 수행의 판단이지 않겠나, 그런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쁘게 보면 희랑 스님 그렇게 정치승이었네 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훌륭한 고승이고 화엄하게 정통한 스님으로서 이렇게 나름의 뜻이 있어서 마치 서산대사가 군사를 일으켜서 호국 불교 운동을 해서 외를 물리치고 했듯이 희랑조사도 그런 의미였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이 같은 이유로 관해 스님은요,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해인사에 있다가 견원이 장악하고 있던 남학 지리산 화엄사로 가서 종지를 떨침으로써 남학파의 종주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백제 견원의 복전이 되었다고 그래요. 복전이라면 이제 복의 근원, 공양의 대상, 이런 걸 복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견원의 복전이 신도가 되었다. 견원의 그 신도가 되었고 단월이 되었다. 신도나 단월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시주가 되었다. 복전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반면 희랑 스님은 해인사에 있으면서 북악파의 종주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대립이 깊어진 것은 서로의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 불법에 대한 주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백제 윤민들의 해묵은 감정을 부추기고 나선 견원의 정치적 책략과 이에 맞선 왕건의 전략에서 생긴 지역적 감정 대립이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견원 스님도 관해 스님도 큰 스님이고, 그러나 패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왕건이 통일을 하게 되고 견원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오히려 해인사 쪽에 희랑 스님이 더 큰 스님으로 추앙받고 관해 스님은 악의 세력과 결탁한 이런 걸로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종정 스님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졌는지, 앞으로 차기 종정 스님이 더 훌륭한 생각을 가졌는지, 해인사 스님들이 훌륭한 생각을 가졌는지, 통도사 스님들이 훌륭한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부처님이 아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대립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각종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남학사상은 영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 북악에 있는 해인사 쪽에서는 이제 통합, 융합, 원용적인 관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기록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해인사 사전에, 해인사 사 기록에, 해인사 절 기록에 나타난 최치원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태조 왕건을 도와 견훤의 군대를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한 희랑 스님은요, 현준 스님의 제자로 보여진다는 것이 불교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당시 현준 스님하고 깊은 친교를 맺고 있던 최치원, 최치원 다들 알죠? 당나라에 가가지고 장원급제, 어린 나이에 최연소 장원급제라고 벼슬을 하고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 선생보다 32살 정도 이렇게 희랑 스님이 아래라고 그래요. 더 젊다고 그럽니다. 희랑 스님은 해인사 중건과 화엄교와 강론을 지켜봤죠. 희랑 스님의 최치원이 이걸 봤습니다. 최치원의 말년이 가해산 해인사 밑에 홍류동에서 거기서 이제 종족을 감추었거든요. 그래서 홍류동에 저 홍제암 뒤로 이제 걸어가셨더니 나타나지 않았었다. 최치원 선생이 그 태어난 연도는 있는데 돌아가신 연도는 없어요. 그 말년에 해인사 밑에 홍류동에 농산정이라고 있거든요.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논일면서 계시다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누가 봤다고 그럽니다. 이제 홍제암 뒤로 올라가는 것을 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선도를 닦는, 신선의 선도를 닦는 사람은 최치원은 아직도 살아있다. 최치원은 신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도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주장조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한 때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조차도 깨달음을 향한 그 마음조차도 점점 희석되고, 과연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 스님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 신도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런 뭔가 나사가 풀린 듯한 그런 시기가 됐어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큰 스님께서 얘들아 꼭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렇게 호통을 막 치고, 공부 안 하면 막 호통을 치고 이렇게 참선을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큰 스님도 많이 줄었지만 사람들도 깨달음? 꼭 얻어야 돼? 근데 깨달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아? 깨달음보다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마음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현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은 꿈 같은 일이요. 몇 년 지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르고 나면 윤회해서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윤회를 거듭해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계속 다니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사람으로 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몸은 종종 아픈 것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자주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종종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삶에 대한 이거 정말 행복해? 누가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순간순간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마음도 자주 드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더 큰 고통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병은 오기 마련이고 죽음도 오기 마련이고요. 그 외에 사고도 반드시 오기 마련이죠.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렇게 해양 생명체도 지금 거의 이렇게 세상에 물고기가 별로 없다니까요. 다 잡아버려가지고.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넓은 바다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생활 쓰레기나 오염수가 이 바다를 다 더럽힐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아무리 써봐야 얼마나 되겠나? 바다는 저렇게 넓은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넓은 바다를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둥 떠다녀서
전 세계 어딜 가나 맑은 곳이 잘 없어요. 심지어 저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쯤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는 쓰레기 섬까지 생겼다라고 그래요. 쓰레기 섬도 위험한 거지만 그런 쓰레기 섬에 바다에 계속 떠 있게 되면 분해가 돼.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한동안 한참 오랫동안 떠다니게 됩니다. 그거를 물고기가 먹잖아요.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요. 아이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중금속, 오염수까지, 중금속 그리고 방사능, 폐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야, 이렇게 육지에 사는 채소 나물이 차라리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양보다 더 넓은 곳은 하늘의 공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기를 더럽히는 사람이 바다가 70%가 되고 육지는 30%밖에 되지 않고 공업지역은 심지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탄소 이런 배출이 너무 심각해서 또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것들을 배출을 너무 심각히 많이 해서 대기 오염이 그렇잖아요. 울산까지도 뿌열 때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대기가 굉장히 오염이 심해졌다라고 그래요. 심지어 우주도 우리들이 우주선을 쏘아보낸다고, 인공위성 쏘아보낸다고 1957년부터 인공위성을 쏘아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우주를 뱅뱅등통 이제 소실된 것도 있죠. 인공위성이 이제 수명이 다하고 나면 지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떨어지면서 다 불로 산화가 되고 자취가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남아서 지구 주위를 빙빙빙 돌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나래호 맞나요? 그걸 이제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구 쓰레기가 더 많아지면 우주선 발사체 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에 또 저 하늘에 떠다니는 미세한 이제 그런 미세한 조각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시속 800km, 시속 1000km라고 하나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한 8배라고 그래요. 총알이 하늘 위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총알이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사체를 인공위성이나 또는 아니면 우주선을 평 쏴서 올리면 그 돌고 있던 그 우주 쓰레기 한 방 맞으면 총알의 8배라니까요. 작은 거 1cm만한 그걸만 맞아도 우주선이 성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탄 사람들은 죽게 되죠. 벌써 지금은 우주선을 많이 발사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스페이스 X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스페이스 X에서는 벌써 1,700개, 3년 만에 1,700개 인공위성을 쐈고 앞으로 4만 개 넘게 우리 지구 위에 저궤도 위성을 쏜다고 그러죠. 4만 개 넘게 지구 위에 서 있으면 사실 한 개는 몇백 킬로 정도 되겠죠. 지구가 크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우주 쓰레기가 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하늘 위에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관측하기도 우주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측하면 인공위성만 보이고 그래서 제대로 우주를 관측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자, 채취원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도 진실이 왜곡되고 잘 안 보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지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복인지 뭔지 좋은 거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기후가 크게 우리 위기로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좀 더워지긴 더워졌는데 근데 뭐 태풍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뭐 해일이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만 해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데요. 완전히 물폭탄 세례를 맞았어요. 기후가 변해가지고 그 장마정선이 계속 일본 열도를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 작년에 비가 억수 역대를 가장 많이 온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지금은 또 이제 저 위에 할래 전 무슨 수속대라고 저 위에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한랭 전선이 있어요. 그것이 일본에 걸쳐 있어서 일본의 눈이 뭐 2m, 3m씩 하룻밤에 1m씩 오고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눈이 절벽이 돼가지고 한 4, 5m 정도 쌓여있어 도로가. 눈이 한 4m, 5m 쌓여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일본만 해도 야 기후 위기가 엄청 나잖아요.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에 재작년에 얼마나 그 불이 많이 났어요. 러시아 시베리아 엄청나게 비 많이 불이 많이 났거든요. 전 세계가 다 불탔잖아요.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이렇게 기후 재앙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무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해마다 뭐랄까요?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할까요? 해마다 한 발짝씩 가고 있는데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당시에 뭐 이렇게 희랑 스님, 관해 스님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했겠죠. 지금은 그런 깨달음에 대한 이런 마음, 또 뭐 최초원 선생처럼 저렇게 신선이 되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우리가 관심 없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없어도 우리는 육도에 윤회하게 돼 있고 지옥에도 떨어지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악이나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 꼭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지구는 점점 기후위기, 기후재앙이 닥쳐오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금융이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 없다고 해서 문화가 제재당하고 있는지 문화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문화는 많이 발전하고 있죠. K 콘텐츠를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제재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발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치원은 희랑 스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용당의 묘설이 용궁에 들어갔으나 용맹이 용종의 공을 능히 전했네. 용국의 용신이 응당 환희해졌고 용신의 의용이 웅장을 익표하도다. 이렇게 크게 찬탄했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은 대를 이루는 능란한 시를 통해서 인도에서 전파한 화엄경에 희랑 스님에 의해서 설해지면서 중생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고 있음을 찬탄한 시입니다. 용상대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묘설인 화엄경이 인도에서 용궁 속에 보관되었다가 용종 출신인 용수보살이 다시 찾아낸 공으로 세상에 널리 전하였으며 이 같은 화엄이 용을 숭배하는 신라에 전해지면서 용의 기상을 지닌 해인사 희랑화상에 화엄경의 장엄한 뜻을 널리 전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희랑 스님의 흔적은 해인사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고이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목조 희랑조사상이 돼 있어요. 목조 희랑조사상이 있는데요. 가슴에 구멍이 팍 나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있어서 특이하다. 왜 그러지? 했는데 해인사 주지로 계시면서 너무 마음 고통이 심했나?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쟁하면서 흉터가 생겼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인사 희랑조사상은 보물 999호인데요.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났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해인사 가서 박물관에 희랑조사상 있지 않겠나요? 해인사 참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